여자들은 결혼 생각 접어라. 우리나라엔 남자가 없으니까. 벨라루스에서 흔히 듣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심각한 성비 불균형으로 많은 여성들이 평생 짝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요. 통계에 따르면 여성 100명당 남성은 87명 뿐이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87명 중에서도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남자는 극히 드물다는 점입니다. 알코올 중독, 폭력성, 책임감 부족. 이런 현실 속에서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주변에선 다들 말렸어요. 한국 남자들? 그들은 너무 일 중독이고 감정 표현도 못하고 가부장적이야. 그런 편견을 안고 시작한 제 한국 생활이 어떻게 180도 바뀌게 되었을까요? 처음엔 한국 남자들이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조용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감정 표현도 서툴러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 얼마나 깊은 배려와 책임감이 숨어 있는지를. 오늘은 제가 벨라루스에서 온 한 여성으로서 한국에서 찾은 진짜 남자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길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저희 나라에선 여자 10명에 남자 8명도 안 됩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만날 남자가 없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괜찮은 남자가 없습니다. 제 친구 마샤는 28살에 포기했어요. 네, 지금까지 본 벨라루스 남자 중에 결혼할 만한 사람 있었어? 물었을 때 제가 대답하지 못하니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죠. 나도 그래. 그러니 더 이상 기대하지 마.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반쪽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주변에는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자들, 책임감 없는 남자들, 폭력적인 남자들만 있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에게 한국 브이로그 하나를 추천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여성의 일상이었어요. 그녀가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깨끗한 거리, 밝은 네온사인,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 그리고 무엇보다 예의 바른 남자들. 한국 남자? 걔네는 성격도 별로고 감정 표현도 못해.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영상 속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2년 후 마침내 교환학생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문화, 그리고 제가 가진 한국 남자에 대한 편견까지. 하지만 이제 와서 뒤로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가는 순간 맑은 가을 하늘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티아 씨?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교류과에서 나온 여학생이었습니다. 저희가 픽업 나왔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의 친절한 미소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적응하느라 정신없었어요. 음식은 너무 맵고 언어는 어렵고 사람들은 바빠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남학생들은 제가 말을 걸어도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웠어요. 역시 그들은 내성적이고 표현을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어 수업에서 조별 과제가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조를 짜주셨는데 저는 한국 학생 3명과 한 조가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지훈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그는 조용하고 수줍어 보였습니다. 말수도 적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전형적인 한국 남자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과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말이 적을 뿐 제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기 어려울 때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실수해도 웃으며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제 의견을 항상 존중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배가 고프다고 했더니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교 근처에 맛있는 김치찌개 집이 있어요. 한번 가볼래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김치찌개 집은 작고 아담했습니다. 빨간색 테이블보와 나무 의자, 그리고 가게 주인의 친절한 미소까지.
처음으로 진짜 한국의 일상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자연스럽게 메뉴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경우가 많아요. 김치찌개 하나 시키고 반찬은 원하는 대로 리필할 수 있어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지었을 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벨라루스에서는 각자 자기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는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불편하시면 각자 시킬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새로운 경험이니까 한국식으로 해볼게요. 그렇게 우리는 김치찌개 하나를 나눠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매웠지만 지훈이 알려준 대로 밥과 함께 먹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제가 당연히 각자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훈이 모두 계산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내야죠. 괜찮아요. 한국에서는 먼저 제안한 사람이 내는 경우가 많아요. 벨라루스에서도 보통 남자가 계산하긴 해요. 하지만 그건 데이트일 때고 우린 그냥 같이 공부하는 사이잖아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그냥 환영 인사로 생각해 주세요. 결국 그날은 지훈이 계산했고 다음에는 제가 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만남이 예약된 셈이었죠. 다음 주 학교 근처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지훈이 어색한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티아 씨, 한국에서는 여자가 계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약속했잖아요. 공정해야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냥 한국 문화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조금 화가 났습니다. 여자라고 무시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벨라루스에서는 여성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결국 그날은 제가 계산했지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여자는 항상 남자에게 의존해야 하나요? 긴 시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면이 있었지만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다만 아직도 전통적인 가치관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남녀가 동등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불편한 말을 했나요? 저는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계산할 때 여자라서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불편했어요. 오해가 있었네요.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한국의 문화적 관습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카티아 씨의 독립성을 존중해요. 다음부터는 더 조심할게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문화와 남자들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어 수업 후 같은 조의 한국 여학생 소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정말 여자를 존중해? 소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 하지만 요즘 젊은 남자들은 많이 변했어. 특히 지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럼 데이트 비용은 어떻게 해? 항상 남자가 내. 처음에는 주로 남자가 내는 경우가 많지만 관계가 진행되면 더치페이 하는 경우도 많아. 요즘은 경제적으로 서로 부담 없는 관계를 선호하는 추세야. 소희의 말을 듣고 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단편적으로 판단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우산도 없이 버스 정류장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카티아 씨? 지훈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 개의 우산이 들려 있었어요. 우산 없으신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가져왔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날씨 예보 보고 혹시나 해서요. 기숙사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지훈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적지만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걸으면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여전히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의 모호한 태도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훈과 저는 자주 만났지만 그가 저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관심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꽃을 선물하거나
데이트 신청을 하거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죠. 하지만 지우는 달랐습니다. 친절하고 배려심 있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친절인지 더 깊은 감정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소희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훈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외국인 친구로만 생각하는 걸까? 소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좀 수줍음이 많아. 특히 지훈 같은 경우는 더 그래. 네가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우리 사이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훈이 저를 한강공원으로 초대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한강은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카티아 씨는 한국 생활이 어때요? 아직 적응 중이에요. 좋은 점도 많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세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요. 너무 읽기 어려워요. 지우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벨라루스에서는 남자들이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좋아하면 직접 표현하고 싫어해도 그냥 말해요. 하지만 한국 남자들은 너무 조심스러워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감정을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남자들은 더 그래요. 어릴 때부터 감정을 조절하라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해도 말하지 않는 건가요? 말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확신이 들 때까지. 그 대화는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훈의 마음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헤어지며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지훈 씨, 우리 그냥 친구예요? 아니면?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카티아 씨를 많이 생각해요. 하지만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카티아 씨가 한국에 적응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의 대답은 모호했지만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국제교류 행사에서 벨라루스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는데 한 남학생이 제게 직접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벨라루스 여자들은 한국 남자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데이트하고 싶어요? 그 질문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했습니다. 발표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 지훈도 있었고요. 순간적으로 제가 대답했습니다. 벨라루스 여성들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남자를 좋아해요. 한국 남자들은 너무 수동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말을 마치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그를 찾았지만 이미 자리를 떠난 후였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수업에서도 그는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희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모든 한국 남자를 그렇게 평가한 것처럼 들렸을 거야. 지훈은 너에게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보여주려고 노력했는데 그걸 무시당한 것 같이 느꼈을 수도 있어. 저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이렇게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지훈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저는 한국의 다른 면모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여성으로서의 안전함이었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이 위험합니다. 특히 여성이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늦은 밤에도 거리는 밝았고 사람들이 다녔으며 경찰들의 순찰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 1시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벨라루스였다면 절대 혼자 걷지 않았을 시간이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앞에 남자 2명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긴장했지만 그들은 제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저와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다른 날 지하철에서 실수로 가방을 놓고 내렸습니다. 안에는 노트북과 지갑이 있었는데 30분 후 영무원실에 찾아갔더니 누군가 제 가방을 맡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시스템과 질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버스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음식점은 깨끗했으며 공공장소는 잘 관리되었습니다. 어느 날 홍대에서 쇼핑을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영어로 길을 물었더니 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자신의 목적지를 포기하고 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그 학생은 정말 순수하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도와줘야죠. 이런 경험들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제가 한국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에 대한 저의 인식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여전히 지훈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저는 그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한국 역사에 대한 책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유교 문화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소희와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진심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 한국 남자들은 말보다 행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어떤 행동? 네가 정말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소희의 조언을 따라 저는 지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 말했어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그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도서관 앞에서 만날까요? 4시에.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도서관 앞에서 지훈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나타났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달려가 그를 안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행동이 어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참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캠퍼스 주변을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지훈 씨. 내가 한국 남자들에 대해 너무 일반화해서 말했어요. 특히 지훈 씨는 정말 배려심 많고 좋은 사람인데.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많이 속상했어요. 내가 카티아 씨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요. 내 잘못이에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벨라루스에서는 감정 표현이 더 직접적이라서 지훈 씨의 배려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반성해요. 제가 더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너무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조심스러웠어요? 카티아 씨가 불편해할까 봐요. 외국인이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중이고 제가 너무 다가가면 부담스러울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훈은 정말 제 상황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배려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이었구나.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사실 카티아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 남자에게 관심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또 어디서 들은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주변 이야기. 외국 여성들은 한국 남자를 너무 소극적이고 로맨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건 편견이에요. 벨라루스 여자들도 다 달라요. 나도 처음에는 한국 남자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지훈 씨를 알게 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지훈 씨는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많은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행동들이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있어요. 카티아 씨도 정말 특별해요. 용기 있고 솔직하고 한국에 와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진심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저를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헤어지기 전 지훈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내일 어디서 만날까요? 경복궁에 가보실래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정말 기대돼요. 다음 날 지우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작은 선물이에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작은 한국 전통 매듭 팔찌가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실로 정교하게 짜여진 팔찌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건 열리지 매듭이라고 해요. 두 나무가 하나로 자라는 모습을 본떠 만든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의 인연으로 이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작은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아름다워요. 도와주실래요? 저는 팔을 내밀었고 지우는 조심스럽게 제 손목에 팔찌를 묶어주었습니다. 경복궁을 돌아다니면서 지우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날 하루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우리는 궁궐 한편에 있는 조용한 정자에 앉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지훈 씨, 솔직한 마음을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우리 지금 사귀는 건가요? 벨라루스에서는 이렇게 여러 번 만나면 보통 연인 관계가 되는데.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명확하게 고백을 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연인이 돼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카티아 씨에게 있어요. 그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카티아 씨가 받아주신다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벨라루스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한국에 온 진짜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과 연인 관계가 되고 난 후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충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벨라루스식으로 화려하게 차려입고 선물도 준비해 갔습니다. 하지만 모임에서 저는 몇 가지 문화적 차이를 느꼈습니다. 첫째, 한국에서는 연인이라도 친구들 앞에서 스킨십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연인끼리 자연스럽게 손을 잡거나 안기도 하는데 지우는 공공장소에서 그런 행동을 꺼렸습니다. 둘째, 대화 방식이 달랐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제 의견을 말하는 편이었는데 지훈의 친구들은 종종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한 제 솔직한 의견이 불편해 보이는 눈치였죠. 모임이 끝나고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한국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특히 민감한 주제는 더 그래요. 그리고 왜 내 손을 안 잡아줬어?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지훈은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한국에서는 친구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잘 안 해서. 습관적으로 그랬어요. 저는 조금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디서든 표현해요. 숨기지 않아요.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쓸게요. 카티아 씨의 문화도 존중하고 싶어요. 그 대화 이후 지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도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아주었고 친구들 앞에서도 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노력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또 다른 문화적 충돌은 가족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갑자기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부모님이 갑자기 오신대요. 죄송해요. 다음에 보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를 부모님께 소개시켜주면 되잖아요? 왜 취소해요? 지훈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부모님께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건 정말 중요한 단계거든요.
결혼을 생각하는 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사이가 그렇게 진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카티아 씨를 생각해요. 그냥 한국에서는 단계가 있어요. 서로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의 설명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사귀기 시작하면 곧바로 가족에게 소개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거든요. 며칠 후 소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문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부모님께 여자친구 소개하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특히 첫 연애하는 남자애들은 더 그래. 부모님 기대가 크거든. 지훈이 널 정말 좋아하니까 더 조심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좀 소외된 느낌이야. 마치 숨겨진 연인 같달까? 그건 아닐 거야. 한국 남자들은 책임감이 강해서 그래. 한번 부모님께 소개하면 결혼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거든. 조금만 기다려봐. 소희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지훈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네가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확신이 없어.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서 나를 배제하는 것 같아. 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도 카티아 씨를 좋아하실 거라 확신해요. 그냥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연애 관계 속에서 한국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제게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말마다 우리는 서울의 여러 곳을 탐험했습니다. 고궁에서 현대적인 쇼핑몰까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활기찬 번화가까지.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다양성과 역동성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확했으며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은 편리했고 인터넷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편리함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남산타워에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전쟁 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했죠. 교육을 중시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려고 했어요. 그게 한국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점점 한국에 대한 애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의 제안으로 부산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갔습니다. KTX를 타고 불과 2시간 30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했습니다. 그 속도와 편안함에 놀랐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이런 거리면 최소 6시간은 걸릴 거예요. 게다가 기차도 이렇게 편안하지 않고요. 부산에서 우리는 해운대 해변을 걷고 자갈치 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먹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저를 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다가 금방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외국인이세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왔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먼 데서 왔네. 우리나라 음식은 어때요? 정말 맛있어요. 특히 해산물이 신선해서 좋아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조금 더 많은 양의 회를 담아주셨습니다. 서비스예요. 한국 남자친구랑 잘 지내요. 그 작은 친절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떨 것 같아요? 지훈은 진지하게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언어 장벽도 있고 문화적 차이도 있고. 하지만 요즘은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도 많이 생기고 사람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어요. 나는 한국에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도요? 네. 한국이 좋아졌어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리고 지훈 씨도 있고요. 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학업을 계속할 방법을 찾아볼까요? 서울대 대학원에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제가 한국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화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첫 번째 진지한 논의였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을 때 지훈이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부모님을 만나보실래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준비됐어요? 네, 많이 생각해봤어요. 카티아 씨는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부모님께도 소개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께 연인을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뭘 준비해야 해요? 선물은 뭐가 좋을까요? 저는 긴장되어 물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오시면 돼요. 선물은 간단한 과일 세트 정도면 충분해요. 주말이 되어 저는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지훈의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선물 세트와 함께 벨라루스에서 가져온 전통 자수 손수건도 준비했습니다. 지훈의 집은 서울 북부의 조용한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열자 지훈의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티아 씨지요? 지훈이 많이 이야기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벨라루스 자수 손수건을 보시고는 감탄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이걸 직접 수놓은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여자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수를 배워요. 그 말에 어머니의 눈빛이 더욱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의 아버지는 조금 더 엄격해 보이셨지만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저에 대해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 가족, 학업, 미래 계획 등에 대해서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때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정말 좋아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훈 씨 덕분에 많이 적응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완벽하진 않지만 외국인들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해요. 식사 후 지훈의 어머니가 제게 가족 사진첩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지훈의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특히 웃는 모습은 지금과 똑같았어요.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책임감 있고 착한 아이였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훈을 바라보자 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의 부모님 댁에서 나오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은 어느 나라에서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아버지가 보통 조용하신데 오늘은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카티아 씨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며칠 후 지훈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매우 좋게 생각하셨고 다음에는 함께 주말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정말요? 그런 제안을 하신다는 건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신다는 뜻인가요? 지훈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 아가씨는 진심이 느껴진다. 네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기쁘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벨라루스에 있는 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지훈과의 관계, 그리고 그의 가족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걱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먼 나라에서 정착할 생각을 하는 거니? 쉽지 않을 텐데. 어머니,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여자가 살기에도 안전하고 편리해요. 그리고 지훈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나도 응원할게.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하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건 쉽지 않을 거야. 어머니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한국은 정말 멀리 있는 나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지훈과 함께 미래를 꿈꾸고 싶었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국의 남아대학원에 지원할지 아니면 벨라루스로 돌아갈지. 지훈과 저는 이 문제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훈 씨가 원하는 건 뭐예요?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걸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카티아 씨가 한국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건 카티아 씨의 인생이니까 스스로 결정해야 해요. 무엇이 가장 행복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의 배려심 있는 대답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더 적극적인 표현을 원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줘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의 친구 모임에 갔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훈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한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카티아 씨, 지훈이 너 때문에 진로 계획을 바꿨다며? 원래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갈 예정이었는데.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훈이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는 제게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이 저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면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미국 유학 계획이 있었다면서요? 왜 말 안 해줬어요? 지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사실이냐는 거예요. 네, 계획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다시 생각해보니 한국에서도 좋은 기회가 많더라고요. 꼭 미국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았어요. 나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그럼 미안해요. 나는 당신의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지훈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카티아 씨, 그건 제 선택이에요. 억지로 한 결정이 아니라 정말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사실 카티아 씨를 만나고 나서 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꼭 해외가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지훈의 진심일까?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벨라루스로 돌아가면 지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한국에 남는다면 지훈은 정말 행복할까? 너무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소희가 제 기숙사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저는 모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훈이를 오래 알았는데 그 애는 정말 진지한 얘야. 그리고 너희 둘 사이가 정말 특별해 보여. 하지만 네가 그렇게 불안해한다면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때? 서로의 미래에 대해 솔직하게. 소희의 조언을 따라 저는 지훈에게 진지한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말에 우리는 남산타워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그곳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훈 씨, 솔직하게 말해줘요. 정말 나와 함께 한국에 있는 게 행복할까요? 미국 유학의 꿈을 포기해도 괜찮을까요? 지훈은 잠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카티아 씨, 제가 미국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카티아 씨를 만나고 나서 제 세상은 이미 넓어졌어요. 다른 문화,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카티아 씨를 통해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저는 카티아 씨와 함께라면 어디에서든 행복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벨라루스에서든 중요한 건 함께 있는 거니까요. 그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벨라루스에도 갈 수 있어요? 물론이죠. 카티아 씨의 나라, 가족, 문화도 알고 싶어요. 우리가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 말에 제 마음속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지훈은 정말 저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일단 내가 한국에서 대학원에 지원해 볼게요. 그리고 방학 때 함께 벨라루스에 가서 내 가족을 만나요. 그 후에 우리가 어디서 살지 다시 이야기해요. 지훈은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서로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지리적 거리.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기 전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제학생 장학금도 신청했고 한국어 능력 시험도 준비했습니다. 지훈은 모든 과정에서 제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장학금까지 받게 되어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벨라루스로 잠시 돌아가 가족을 만나고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지훈과 헤어지기 전날 밤 우리는 한강변에서 마지막 데이트를 했습니다. 2달 동안 못 보는 거예요. 너무 길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기다릴게요. 그리고 8월에 저도 벨라루스에 갈 거예요. 카티아 씨 부모님을 뵙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훈은 정말 모든 면에서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벨라루스에 가면 보여주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요. 우리 고향의 아름다운 숲, 호수. 그리고 우리 집에서 만든 전통 음식도 먹어봐야 해요. 정말 기대돼요. 카티아 씨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요.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지훈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슬펐지만 곧 다시 만날 것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벨라루스에 도착하니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새롭게 보였습니다. 특히 밤에 거리를 걸을 때 한국의 안전함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서 많이 변했다고 하셨습니다. 더 자신감 있고 행복해 보인다고요. 지훈의 사진을 보여드리자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 진심이 보이는구나. 그리고 네가 정말 행복해 보여, 딸아. 2달 후 지훈이 벨라루스에 왔습니다. 그는 우리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고 몇 마디 러시아어도 배워왔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하셨지만 지훈의 진심 어린 태도에 곧 마음을 여셨습니다. 특히 지훈이 준비해온 한국 전통차와 어머니를 위한 스카프 선물에 어머니는 감동하셨습니다. 한국 남자. 정말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구나. 어머니가 저에게 속삭이셨습니다. 벨라루스에서 보낸 2주 동안 지훈은 제 고향의 아름다움과 문화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통해 제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민스크 근처의 호숫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호수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벨라루스도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티아 씨가 있어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에서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 고마워요. 내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줘서.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8월 말 우리는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대학원 생활이 시작되었고 지훈은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1년 후 지훈이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었고 저는 대학원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며 한국어 실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한강공원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진지한 대화를 나눴던 그 벤치였습니다. 가을 바람이 살랑거리는 저녁, 지훈은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카티야, 당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배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 여정이 항상 쉽지는 않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되어주실래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 그 시간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강해지고, 더 이해심이 깊어지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지훈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우리의 약혼 소식은 양가 가족 모두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결혼식은 한국과 벨라루스의 전통을 모두 담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조화롭게 융합하는 것, 그것이 우리 관계의 본질이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향이 그립고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제가 내린 선택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벨라루스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안전함, 편리함,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을 한국에서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외국 여성들에게도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은 결코 완벽한 나라가 아니지만 여성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제 친구들도 하나둘씩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 소개 좀 해줘. 나도 한국 가볼까? 이제 벨라루스에서 한국은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닙니다.
지훈과 제가 함께한 시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 문화와 문화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날 서울의 한 정원에서 우리는 한국과 벨라루스의 전통을 모두 담은 특별한 예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한복과 벨라루스 전통 드레스를 준비했고 양국의 의식을 조화롭게 섞었습니다. 지훈의 부모님은 벨라루스 전통 음식을 맛보시며 놀라워하셨고 제 어머니는 처음 접하는 한국 문화에 감동하셨습니다. 카티야, 네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어머니가 결혼식 후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먼 나라라 걱정했는데 이제 이해가 돼.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구나. 결혼 후 우리는 서울 북부의 아담한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국제무역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저는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며 한국과 동유럽 관계에 대한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지훈의 지지와 이해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결혼 1주년을 맞아 지훈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를 한강 유람선에 태우고 야경이 아름다운 저녁 시간에 깜짝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소희를 포함한 가까운 친구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줄래? 지훈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많이 힘들었어. 언어 장벽, 음식 적응, 사회적 규범의 차이. 하지만 지금은 이런 다양성이 우리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서로 다른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그날 밤 유람선 위에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실감했습니다. 단순한 교환학생에서 이제는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벨라루스와 한국을 잇는 작은 문화교류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 경험과 지훈의 사업 감각을 결합해 양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카티아 컬처 브리지라는 이름의 이 작은 센터는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들에게 벨라루스 문화와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소규모 클래스로 시작했지만 점차 인기를 얻으며 벨라루스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추가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한국 여성들이 벨라루스를 포함한 동유럽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벨라루스 남자들은 어떤가요? 한국 남자들과 많이 다른가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달라요. 국적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세상에서 가장 배려심 깊은 남자를 만났지만 다른 누군가는 벨라루스에서 자신의 운명을 찾을 수도 있어요. 센터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양국 대학생들의 교환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벨라루스로, 벨라루스 학생들이 한국으로 오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처럼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벨라루스 여학생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며 한국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문화적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친구가 제 앞에서는 다정한데 친구들 앞에서는 전혀 달라요. 마치 저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녀에게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개적인 애정 표현이 서구에 비해 조금 다르게 여겨져요. 그렇다고 그가 당신을 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솔직한 대화예요. 서로의 문화와 기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거죠. 지훈은 제가 더 직접적인 표현을 원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한국 사회에서의 그의 위치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서 최선의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죠. 이렇게 센터는 단순한 언어 교육 장소를 넘어 문화 간 이해와 연결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제 커플들이 우리의 경험을 듣기 위해 찾아왔고 저는 그들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우리의 가족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지훈의 부모님은 매주 저희 집을 방문하셔서 한국 전통 방식의 산전 관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매운 음식을 피하고 미역국을 자주 먹어야 해. 시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신 음식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임신한 여성에게 신음식을 권하는 전통이 있어서 시어머니의 조언은 저에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과 배려는 어느 문화에서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 차에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출산 후에도 센터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훈은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IT 전문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플랫폼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보통 출산 후 경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 정기검진 중에 만난 한 산모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계속 일할 계획이라니 대단해요. 사실 제 남편이 큰 힘이 돼요. 그는 제 일을 존중하고 가사와 육아도 함께 할 거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한국 남자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르고 모든 관계도 다르죠. 중요한 건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출산을 앞두고도 센터 운영과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아들 민석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국과 벨라루스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는 민첩하고 현명하다는 뜻이었고 벨라루스어로 발음하면 평화와 비슷한 울림을 가졌습니다. 민석이가 태어난 후 지훈은 2달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아직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결정에 감동했습니다. 회사에서 이상하게 보지 않아?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 팀장님도 자녀가 있으셔서 이해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육아의 기쁨과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밤중에 울음소리에 번갈아 일어나고 함께 기저귀를 갈고 함께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는 과정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석이가 100일이 되던 날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100일 잔치와 벨라루스의 축복 의식을 결합한 독특한 행사였습니다. 지훈의 부모님은 벨라루스 전통 의상을 입으셨고 제 어머니는 한복을 입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두 문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카티야, 우리 손자가 자라면 두 나라 언어를 모두 가르쳐야 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죠. 러시아어와 한국어 모두 민석이의 정체성의 일부가 될 거예요. 그날 저녁 모든 손님들이 돌아가고 민석이가 잠든 후 지훈과 저는 발코니에 나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씨, 가끔 우리 이야기가 꿈만 같아요. 벨라루스에서 희망 없이 지내던 제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될 줄 몰랐어요. 지훈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카티아 씨를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과 깊은 이해와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세계를 선물했어요. 민석이가 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벨라루스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가족과 친구들에게 아들을 소개하고 지훈에게도 더 깊이 벨라루스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민스크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제 가족뿐만 아니라 옛 친구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석이를 보자 환호성을 질렀고 지훈에게도 따뜻한 환영을 보냈습니다. 와, 내 아들은 정말 한국과 벨라루스의 완벽한 조화네? 제 친구 마샤가 민석이의 볼을 살짝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벨라루스에서의 한 달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지훈은 제 고향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저는 오랜만에 모국어를 마음껏 사용하며 향수를 달랠 수 있었습니다. 민석이도 할머니와 이모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벨라루스를 떠나는 것이 슬펐지만 동시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어느새 한국도 제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민석이를 안고 있는데 지훈이 물었습니다. 벨라루스가 그리울 것 같아요? 물론이죠. 하지만 이제 저에겐 2개의 고향이 있어요. 벨라루스와 한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질서와 배려, 책임감과 근면함,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요. 이제 저는 그 가르침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여성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